나는 릴라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믿었다. 내 머릿속에는 한 손에는 누의 머리를, 다른 한 손에는 티나의 머리를 들고 긴 팔을 흔들거리며 지하 터널을 뛰어다니는 돈 아킬레의 기형적인 형상이 자리 잡았다. 나는 너무나 괴로웠고 그 때문에 성장통이 왔다. 조금 나아졌나 싶다가 다시 알아놓고 말았다. 그 무렵 나는 일종의 촉각 장애를 앓고 있었다. 내 주변의 생명체들이 각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 바삐 움직이는 동안 손가락 아래 딱딱한 표면이 말랑말랑하게 변하거나 안에 있는 내용물과 표층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며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몸도 만져보면 부은 듯했다. 이 사실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공처럼 부풀어 오른 뺨과 톱밥으로 채운 손과 너무 익은 마가목 열매 같은 깃불과 커다란 빵덩어리 모양의 발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몸이 나은 후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학교며 거리며 나를 둘러싼 공간 자체가 변한 것 같았다. 주변 세상이 어두운 두 극 사이에 낀 것처럼 느껴졌다. 양극의 한쪽에는 지면 밑에서 건물의 지반과 인형이 떨어진 어두운 동굴을 압박하는 거대한 공기방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위에서 우리들의 인형을 훔쳐가 버린 돈 아킬레가 살고 있는 5층 건물을 짓누르는 거대한 구체가 있다고 생각했다. 두 개의 커다란 구체가 철로 만든 봉 끝에 고정되어 건물, 길, 들판, 터널, 선로를 지나며 이 모든 것을 납작하게 해버리는 상상을 했다. 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과 함께 그 사이에 끼어서 짓눌린 느낌이었다. 입에서는 기분 나쁜 맛이 났고 계속되는 구역질에 기진맥진해 있었다.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며 옥죄어 들어와 결국에는 내 몸이 역겨운 크림처럼 진뭉개질 것만 같았다. 그런 불편한 상태는 상당히 오래갔다. 사춘기 중반으로 들어설 때까지 몇 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느낌이 막 시작되었을 때쯤 나는 예기치 않게 처음으로 남자아이에게 고백을 받았다. 릴라와 내가 아직 돈 아킬레네 계단을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티나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마지못해 빵을 사러 갔다. 행여나 잔돈을 잃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주먹을 꼭 쥐고 아직 따뜻한 빵을 가슴에 껴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불현듯 니노가 동생 손을 잡고 내 뒤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니노의 어머니인 리디아 아주머니는 여름이면 니노에게 그의 동생 피노를 딸려 밖으로 내보내곤 했다. 피노는 5살이 채 안 된 아이였다. 니노에게는 동생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의무가 주어졌다. 돈 아킬레의 식료품점을 지나 골목 모퉁이에 이르자 니노가 갑자기 나를 앞서 나갔다. 그는 나를 앞질러 계속 걸어가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러고는 자유로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어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자기 동생을 옆으로 끌어당겼다. 니노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힘겨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처음에는 미소를 짓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학교에서나 쓸 법한 표준어로 말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너와 결혼하고 싶어. 니노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자신과 사귀지 않겠느냐고 했다. 니노는 나보다 키가 약간 컸고 비쩍 마른 체형에 목이 길었다. 귀와 머리 사이가 넓은 편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긴 속눈썹 아래 눈빛은 강렬했다. 수줍음을 이겨낸 그의 용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말았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피노가 그를 세게 잡아당겼고 나는 그 틈을 타 도망치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는 그가 보일 때마다 피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니노가 정말 잘생긴 아이라고 생각했다. 니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에 마리사 곁에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불행히도 니노는 고백할 타이밍을 잘못 선택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게 느껴지는지, 티나가 사라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릴라를 따라다니기 위해 애쓰는 이 일이 얼마나 힘겨운지 니노가 알 리 없었다. 정원이며 건물, 동네의 짓눌린 공간들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니노는 꽤 오랫동안 멀리서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가 그 일을 다른 여자아이들, 특히 자신의 동생에게 이야기할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니노가 내게 고백하기 얼마 전에 엔초가 제과점집 딸인 질리올라 스파니올로에게 사귀자고 한 일이 있었다. 질리올라는 곧바로 그 일을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녔고 엔초는 그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학교까지 쫓아와서 질리올라는 거짓말쟁이라며 그 아이를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나 역시 니노가 내게 프로포즈한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릴라와 친구가 된 다음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그 일을 서서히 잊어갔다. 내가 그 일을 다시 떠올린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 사라톨의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됐을 때였다. 어느 날 뜰에 아순타 아주머니의 남편인 니콜라 스칸노 아저씨의 말과 수레가 나타났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함께 길에서 과일과 야채를 팔 때 쓰는 수레였다. 니콜라 아저씨는 얼굴이 약간 넓적하지만 이목구비가 잘생겼고 아들인 엔초와 같이 푸른 눈에 금발머리였다. 니콜라 아저씨는 과일과 야채를 파는 일 외에 부업으로 이삿짐도 날랐다.
니노와 그의 아버지 도나토 아저씨, 그의 어머니 리디아 아주머니는 집안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싸구려 잡동사니며 침대, 매트리스, 가구 따위를 수레에 실었다. 뜰에서 수레에 굴러가는 소리가 나자 동네 여자들은 모두 창가로 달려나왔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창가로 몸을 내밀었다. 모두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도나토 아저씨는 이탈리아 국영 철도공사에서 임대해주는 주택을 얻어 이사가게 되었다고 했다. 나치오날레 광장 근처에 있는 건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말처럼 리디아 아주머니가 호시탐탐 남편을 빼앗으려는 멜리나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나토 아저씨에게 이사를 가자고 졸랐을 수도 있다. 사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사람들의 좋지 않은 면을 꿰뚫어 보았는데 짜증스럽게도 결국에는 그런 좋지 않은 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사시인 이유는 동네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도나토 아저씨의 이사에 멜리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처럼 정말로 멜리나는 도나토 아저씨와 아기를 낳고는 그 애를 몰래 죽여버렸을까? 정신이 나가 소리 지를 때 이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정말일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모두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동네를 떠나가는 이웃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못생기고 비쩍 마른 과부가 광기를 부리는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인 눈치아 아주머니와 함께 창가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릴라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니노와 시선을 마주치려고 했지만 그는 다른 일에 열중해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순간 극심한 피로감이 엄습해 오더니 주위의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니노가 자신이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고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떠나기 전에 나에 대한 그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서랍을 낑낑거리며 옮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거절한 것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작은 새처럼 내게서 떠나버리려 하고 있었다. 드디어 가구와 이삿짐을 모두 날랐다. 니콜라 아저씨와 도나토 아저씨가 밧줄로 물건들을 수레에 단단히 묶어 고정시켰다. 리디아 아주머니는 파티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머리에 푸른 지프로 만든 여름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어린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아주머니의 양 옆에는 8, 9살쯤 된 마리사와 6살 된 클렐리아가 있었다. 갑자기 4층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멜리나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끔찍한 소리여서 릴라는 끝내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멜리나의 둘째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엄마, 안 돼요. 엄마, 제발요. 라고
소리쳤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도 귀를 막고 말았다. 멜리나의 집에서 물건들이 창밖으로 내던져졌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귀를 막고 있던 두 손을 내렸다. 소리를 똑똑히 듣고 사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멜리나의 입에서 나는 소리는 이미 언어가 아니었다. 다쳤을 때 내는 신음 같은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다. 창가에 멜리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팔이나 손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집안에서 구리로 만든 냄비며 컵, 병, 접시들이 마치 자신들의 의지로 창문에서 날아오르는 것 같이 튀어나왔다. 리디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유모차 쪽으로 한껏 구부린 채 자리를 피했고 두 딸은 아주머니 뒤를 따랐다. 도나토 아저씨는 수레에 기어올라가 이삿짐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니콜라 아저씨는 재갈을 잡고 말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건들은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위에 떨어져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고 산산조각이 났다. 부서진 조각이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는 말 다리 사이에 떨어졌다. 릴라를 바라보자 그녀의 망연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릴라는 자신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창가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윽고 수레가 벽 쪽에 딱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라툴의 가족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정원 문 쪽으로 도망치듯 갔다. 리디아 아주머니와 네 아이도 수레 뒤를 따랐다. 니노만이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듯 아스팔트 바닥에 산산조각난 물건들을 홀린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멜리나의 집 창문에서 검은 점 같은 것이 날아가는 장면이었다.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강철로 만들어진 다리미였다. 손잡이와 몸통 모두 철로 만들어진 다리미인 것이다. 티나가 아직 내 곁에 있었을 때 집에서 그 다리미와 똑같이 생긴 뱃머리 모양의 다리미를 폭풍 속을 헤쳐나가는 배인 양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다리미는 마르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땅에 구멍을 냈다. 그 지점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니노가 있었다. 니노는 정말이지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면했다. 아무도 릴라에게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게 그런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질리올라는 사귀자는 제의를 쉴 새 없이 받았고 나도 꽤나 인기가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막대처럼 비쩍 마른 몸에 지저분하고 상처투성이인 릴라를 좋아하는 사내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칼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있어서 모욕적인 별명을 지어내는데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릴라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 높은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했지만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다가도 싹 사라질 것 같은 욕설이 잔뜩 섞인 거친 사투리를 썼다.
고전적인 방식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엔초만은 릴라에게 나름의 존경과 감탄의 감정을 표현했다. 릴라의 머리를 돌멩이로 박살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질리올라가 그의 고백을 거부하기 얼마 전에 엔초는 길에서 우리 뒤를 쫓아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내 시선을 의식하며 그는 릴라에게 마감옥 화관을 내밀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건데? 먹어. 아직 덜 익었는데? 더 익히면 되지. 싫은데? 그럼 버리든가. 그게 끝이었다. 엔초는 뒤돌아서 일하러 갔고 나와 릴라는 소리내어 웃었다. 우리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별일 아닌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나는 짐짓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다. 난 좋아하는데 마감옥 열매 말이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마감옥 열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설익었을 때의 붉은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열매 특유의 색깔은 마음에 들었다. 오밀조밀하게 열려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햇빛을 반사하며 밝게 빛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따서 발코니에 내놓은 마감옥 열매는 익으면 갈색으로 변했고 너무 익은 배처럼 물렁물렁해졌다. 잘 익은 마감옥 열매는 쉽게 껍질을 벗겨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오돌토돌한 과육이 드러났다. 맛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양이 너무 망가져 길가에 나뒹구는 쥐의 시체가 떠올라서 나는 평소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내가 릴라에게 마감옥 열매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그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릴라가 내게 마감옥 열매를 내밀며 그럼 내가 가져 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엔초가 준 그 열매를 내게 준다면 나는 마치 릴라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기쁠 것 같았다. 하지만 릴라는 내게 열매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마감옥 열매를 집으로 가져갔을 때 느낀 일종의 배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릴라는 직접 창틀에 못을 박았고 나는 그녀가 열매로 만든 화관을 못에 거는 장면을 보았다. 그날 이후 엔초가 릴라에게 다시 선물을 주는 일은 없었다. 자신이 고백했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다닌 질리올라와 한판 붙은 다음부터 엔초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암산에 뛰어난 소질이 있었지만 엔초에게는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도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라고 권하지 않았고 엔초 역시 이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어 더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직업학교에 등록했지만 사실 이미 부모님과 함께 일을 시작한 셈이었다. 엔초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야채 시장에 가거나 들에서 거둔 수확물을 수레에 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팔기 시작했다. 학교와는 금세 거리가 멀어졌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5학년이 끝나갈 무렵 공부를 계속하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나와 질리올라와 릴라의 부모님을 차례로 불러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초등학교 졸업시험뿐 아니라 중학교 입학시험까지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절름발이에다가 시시때때로 눈꺼풀을 떨었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항상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반면 아버지는 시청에서 수의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행동할 줄 아셨다. 그렇지만 내 계획은 실패했고 결국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과 만나고 말았다. 선생님을 만난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선생님이 돈을 원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수업을 받아야 한대요. 시험은 왜 봐야 하는 거요? 아버지가 물었다.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서랍니다. 라틴어는 대체 왜? 제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래요. 공부를 잘하는데 왜 따로 돈을 내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건데? 쟤는 잘 되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 의논을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는 무조건 반대했고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찬성의 뜻을 내비쳤고 어머니는 한 발 양보해 반대 수위를 낮췄다. 결국 두 분 다 내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당장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릴라의 부모님은 릴라가 시험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눈치아 아주머니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몇 번인가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릴라의 아버지는 들어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리노는 릴라에게 공부시키지 않는 것은 큰 실수라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뺨까지 얻어맞았다. 릴라의 부모님은 아예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학교를 방문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 눈치아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학교에 와야 했다.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의 눈치아 아주머니가 수줍지만 확고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이내 시무룩해졌다. 하지만 침착하게 릴라의 뛰어난 작문 실력과 난해한 문제 해결 능력, 뛰어난 그림 솜씨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릴라가 지오토의 그림을 흉내내면서 상당히 사실주의적인 화풍으로 공주의 모습을 그린다고 했다. 릴라가 그린 공주의 머리 모양, 보석, 옷, 신발은 그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고 교구 성당에서 가끔 틀어주는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것들이라고 했다. 릴라가 그린 화려한 색채의 그림을 교실에 걸어놓으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했다. 눈치아 아주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침착성을 잃고 눈치아 아주머니를 마치 버릇없는 행동을 한 아이라도 되는 양 교장 선생님 앞에까지 이끌고 갔다. 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남편의 허락 없이
양보할 수 있는 고난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담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아주머니 자신까지도 기절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등굣길에 릴라는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그래봤자 자신은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릴라에게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릴라는 우리 여자아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아이였다. 엔초나 알폰소, 스테파노보다도, 오빠인 리노보다도,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들보다도, 담임 선생님과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경찰 아저씨들보다도 더 강한 아이였으니까. 겉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릴라 앞에서는 그 어떤 금지사항도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한계를 넘을 줄 아는 아이였다. 모든 사람은 그녀 앞에서 결국 고집을 꺾었고 릴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녀에 대해 경탄했다. 돈 아킬레의 집으로 가는 것도 금기 사항의 하나였다. 하지만 릴라는 이를 무시하기로 결심했고 나는 그런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내가 그 무엇으로도 릴라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도 그녀의 불복종이 숨을 멈추게 할 정도의 경이로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였다. 우리는 돈 아킬레가 인형을 돌려주길 바랐다. 오직 그 생각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뒤돌아서 건물 밖 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려야 했다. 아직까지도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릴라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하다. 그때 릴라가 내 손을 잡은 것은 나 혼자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갈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도 내 손을 잡음으로써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는 벽 쪽에 붙고 그녀는 난간 쪽에 서서 땀에 젖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의 마지막 층을 오르고 있었다. 돈 아킬레의 현관 문 앞에 이르자 내 심장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릴라의 심장에서도 같은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다. 집안에서는 알폰소나 스테파노 아니면 피누차인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릴라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정적이 흐르다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한 녹색 가운을 걸친 마리아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주머니가 입을 열자 입안에 반짝이는 금리가 보였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알폰소를 찾아온 줄 알고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그때 릴라가 사투리로 말했다. 아니요, 저희는 아킬레 아저씨를 뵈러 왔어요. 내게 말해보렴. 아저씨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여보! 다시 신발 소리가 들렸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돈 아킬레의 비대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돈 아킬레는 상체는 길고 다리는 짧으며 팔은 무릎까지 내려올 만큼 길었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담배 끝에는 불 붙인 흔적이 보였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데 그래? 구두방네 딸내미랑 그레콘의 큰딸이요. 돈 아킬레가 불빛 아래 등장했고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돈 아킬레의 몸은 광물로도 반짝이는 유리 조각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살로 빚어진 것이 분명한 그의 얼굴은 길쭉했고 머리카락이 귀까지 흘러내렸지만 머리 가운데는 매끄럽게 비어 있었다. 번뜩이는 흰자 위에 붉은 핏줄이 서 있었고 입술은 얇고 길쭉했다. 두툼한 턱 가운데는 푹 파여 있었다. 분명 못생겼지만 내가 상상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인형들 말이에요. 릴라가 말했다. 인형이라니. 우리 인형 말이에요. 우리는 인형이 필요 없는데. 아저씨가 지하 창고에서 가져가셨잖아요. 돈 아킬레는 몸을 돌려 집안에 대고 소리쳤다. 피누차, 내가 구두방네 딸아이의 인형을 가져갔니? 전 아닌데요. 알폰소, 그럼 내가 그런 거니? 안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릴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저씨가 가져가셨잖아요. 우리가 봤어요. 누구? 내가 말이냐? 돈 아킬레가 물었다. 네, 아저씨가 검은 가방 안에 인형을 집어넣는 것을 봤어요. 그 말을 듣자 그는 성가시다는 듯이 인상을 썼다. 나는 우리가 돈 아킬레의 현관문 앞에서 그를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릴라가 그런 식으로 돈 아킬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돈 아킬레가 의아한 눈빛으로 릴라를 바라보고 있고 문간 너머로는 알폰소, 스테파노, 피누차의 모습과 식탁에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리아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약간 작은 키에 살짝 머리가 벗겨지고 어딘지 불균형스럽지만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이 사람이 돈 아킬레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갑자기 본 모습으로 변신할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돈 아킬레는 릴라가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인 양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형을 가져가서는 검은색 가방에 넣었다는 거니? 난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괴로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돈 아킬레는 사투리로 무엇인가를 말했지만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소리쳤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갈게. 돈 아킬레는 두툼하고 넓적한 손을 바지 뒷주머니로 가져갔다. 우리는 그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낼까봐 두려움에 떨며 손을 꽉 쥐었다. 그렇지만 정작 그가 꺼낸 것은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다음 릴라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밀었다. 액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 돈으로 인형을 사려무나. 릴라는 돈을 낚아채고는 나를 계단 아래로 잡아 끌었다. 돈 아킬레는 난간 쪽으로 몸을 숙이며 중얼거렸다. 적어도 인형을 사준 것이 나라는 것은 기억해라. 그 말에 나는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표준어로 깍듯하게 대답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